모스크바를 목표로 했던 바르바로사 작전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히틀러는 코카서스 지방을 공략하기로 결심한다. 이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잃은 소련에게 코카서스 지방의 유전지대는 마지막 생명줄과 다름없었다. 여기에 북아프리카 전역을 지휘하고 있는 에르빌 롬멜 장군이 합세하면 양면 공세를 펼치겠다는 작전을 구상했던 것이다. 비록 독일 군부는 여전히 모스크바 공략에 미련을 두고 있었지만 히틀러의 명령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독일군의 전력이 점차 증강되고 있음을 간파한 소련은 여름에 대대적인 공세가 재개될 것을 확신했다. 다만 독일의 공세가 어디를 향할지는 알지 못했는데 소련은 독일이 다시 한번 모스크바를 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1942년 5월 독일군의 전력을 경계한 스탈린은 모스크바에 가해지는 독일군의 공세를 분산시키기 위해 80만 병력을 남부 전선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공세 준비에 한창이던 남부 집단군이 대기하고 있었고 독일군은 소련군 30만 병력을 붕괴시키는 대승을 거두게 된다. 1942년 6월 28일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독일군이 6개월 만에 소련으로 진군을 개시하였다. 주공을 맡은 남부 집단군은 2개의 기갑 집단을 비롯해 병력 수만 130만 명에 달했고 전차 2000여 대와 1600여 개의 항공기가 동원됐다. 여기에 루마니아와 헝가리, 이탈리아군 등 주축국들도 합세한 대규모 연합 전력이었다. 남부 집단군이 처음 도착한 곳은 소련의 교통의 중심지라 불리는 보로네시였다. 독일군이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보로네시에 나타나자 소련은 자신들이 예상한 대로 모스크바를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지나쳐갈 생각이었던 독일군은 보로네시에서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자 완전 점령으로 작전을 변경했다. 결국 돈강을 건너온 제4기갑군이 보로네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으나 예상보다 큰 손실에 부대 재편에 착수해야 했다. 독일 남부 집단군은 보로네시 일대에서만 57만여 명의 소련군을 붕괴시키고 상당수의 장비를 노획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히틀러는 도주하는 50여만의 소련군을 추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부 집단군 사령관 페도르 폰 보크를 해임시켜버린다. 보크를 해임시킨 히틀러는 남부 집단군을 2개의 집단군으로 분리하였고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자신이 이번 공세를 직접 진도지휘하겠다고 나섰다.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A 집단군은 코카서스로 진격했고 B 집단군은 A 집단군의 측면을 보호하며 스탈린그라드로 진격해갔다. 기계공업의 중심지였던 스탈린그라드는 전쟁에 필요한 대다수의 중화기를 생산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특히 소련 내륙과 연결된 철도가 로스토브와 스탈린그라드 방면 2개뿐이란 사실을 파악한 독일군은 이 2곳을 점령하여 소련으로 가는 석유 수송로를 차단할 속셈이었다. 7월 24일 코카서스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로스토프가 독일군에 점령당하자 그제서야 소련은 독일군의 목표가 모스크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남부지역 최대의 요충지였던 스탈린그라드를 사수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즉각 50만 병력을 스탈린그라드로 보냈다. 그리고 누구보다 코카서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스탈린은 안드레이 예료멘코 상장을 스탈린그라드 전선군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스탈린그라드 점령 임무는 비집단군의 주력이자 25만 병력의 독일군 최정예 부대였던 제6군이 부여받았다. 8월 23일 새벽 독일 육군의 공습 요청을 받은 루프트와페 폭격기들이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하면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시작됐다. 그러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소련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고 스탈린그라드 북쪽과 서쪽을 공략하던 독일군은 진입에 큰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러자 B집단군 사령관은 독일 제4기갑 집단을 스탈린그라드 남쪽으로 진격시켰고 마침내 소련군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틈을 타 독일 제6군도 진격을 개시하는데 그동안 스탈린그라드 외곽에서 잘 버텨온 소련군 방어선도 일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소련군의 외곽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린 독일군은 모든 상황을 낙관했고 스탈린그라드 점령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동쪽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서 독일군이 밀려오자 볼가강을 건너 도망가려는 소련군 병사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망병들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됐기 때문에 결국 소련군에게는 결사항전 외에 선택지가 없었다. 이때 스탈린그라드 시내에 배치돼 있던 소련 62군 사령관 바실리 주이코프는 기갑 전력이 강한 독일군은 시가전이 약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마다 병력을 배치해 시가전으로 몰고 갔고 독일군도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부서진 건물 속에서 발사되는 대전차포의 전차들이 파괴됐지만 폐허 속에 숨어있는 소련군을 일일이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시가전에 하루에 100m도 전진이 어려웠고 사상자는 삽시간에 늘어나고 있었다. 독일군이 점령한 지역에는 연일 소련군의 포격이 쏟아져 내렸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려오는 소련의 저격수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독일 육군 사령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는 병력 소모를 감수하더라도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시작된 양측의 지독한 소모전은 양군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도심으로 연결된 유일한 생명선인 볼가강 선착장에는 본토에서 징집된 소련군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소련군 병사들은 볼가강과 스탈린그라드 시내에서 독일군의 포격과 공습을 받고 무더기로 죽어나갔다. 심지어 스탈린그라드에 투입된 소련군 신병들은 평균 생존 시간이 24시간에 불과했다. 어느새 히틀러와 스탈린은 모든 자원을 스탈린그라드에 투입하고 있었고 이렇게 독소 전쟁의 명분과 자존심을 건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미 양측이 150만 명의 병력과 막대한 장비를 쏟아부은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계속됐다. 10월 말에 접어들자 독일군은 5개 사단을 추가로 투입해 다시 한번 공세를 펼쳐나갔고 마침내 스탈린그라드 시내 90% 이상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이 스탈린그라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소련이 모든 병력과 탄약을 스탈린그라드로 보내고 있을 때 소련군 최고 사령부는 남부 지역에 진출해 있는 독일 2개 집단군을 섬멸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련군 총사령관 대리 게오르기 주코프와 총참모장 바실레프스키는 더 이상 병력 투입만으로는 독일군을 격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독일제 육군이 스탈린그라드 시내에 머무르는 사이 양측면을 협공해 독일군을 포위하자는 천왕성 작전을 스탈린에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스탈린이 천왕성 작전을 승낙하자 스탈린그라드 북쪽과 남쪽에 소련군의 대규모 병력이 집결하기 시작했다. 작전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명령은 구두로 전달됐고 스탈린그라드 전선군 사령관 예료멘코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11월 19일 총 24개 사단과 11개 여단으로 구성된 소련군 150만 병력이 양방향에서 반격을 개시했다. 스탈린그라드 북서쪽을 방어하던 루마니아군과 헝가리군의 방어선은 삽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에는 남동쪽에서도 소련군이 진격을 개시했다. 독일군 보초는 소련군의 T-34 탱크가 다가오는데도 이를 아군이 노획한 소련 탱크로 오인하였고 다리를 다 건널 때까지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 덕분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던 교량 확보전에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스탈린그라드에 투입된 모든 독일군을 순식간에 가둘 수 있었다. 이리하여 천왕성 작전은 진격 3일 만에 성공을 거두었고 사실상 독일 비집단군 전체 병력을 포위해버린 것이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완전히 갇혀버린 독일 육군 사령관 파울루스는 비교적 전력이 빈약한 서쪽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한 독일 육군 최고사령부 역시 히틀러에게 육군의 후퇴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후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던 히틀러는 육군의 현재 위치를 사수하란 명령을 내렸다. 이미 독일 군부에는 히틀러의 아집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나마 독일 공군이 공중보급으로 물자보급을 해주었지만 그 양은 턱없이 부족했고 간혹 소련군 진지에 보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제6군은 곧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수송용 말까지 잡아먹었지만 그마저도 며칠을 가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 남부 집단군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스탈린그라드를 지켜낼 가능성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육군 사령관 파울루스는 스탈린그라드를 탈출할 수 있는 작전의 재량권을 재차 요구했지만 히틀러는 모든 요구를 거부했다. 이대로 B집단군이 전멸당한다면 코카서스 지방으로 향한 A집단군도 고립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었다. 히틀러는 다시 돈집단군을 편성하여 독일의 명장 만슈타임 장군을 지휘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그에게 소련군 포위망을 뚫고 육군과 합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급히 편제된 돈집단군은 도망쳐온 부대를 합쳐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회전병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애초 소련군을 격퇴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다. 1942년 12월 11일 돈집단군은 세계전차 사단을 선봉으로 하는 겨울폭풍 작전을 감행해 스탈린그라드 외곽 50km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 이상 접근하는 것은 무리였다. 만슈타인은 스탈린그라드에 갇혀있는 파울루스에게 남서쪽으로 치고 나와 합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현지 사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 파울루스는 결국 만슈타인의 명령을 거부했다. 화가 난 만슈타인은 히틀러에게 직접 육군의 탈출 명령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지만 당연히 거절당한다. 이렇게 독일군이 머뭇거리는 사이 만슈타인의 군대는 서서히 소련군에 밀려나게 되고 결국 겨울 폭풍 작전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염원하던 독일 육군 병사들은 빠르게 전의를 상실해가고 있었고 식량은커녕 실탄마저 바닥난 상황이었다. 1943년 1월 소련은 독일 육군에게 항복을 권유하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알렸다. 소련이 포로에 대한 안전보장과 의료 지원, 식량 지급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파울루스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소련은 기력이 다 빠져 죽어가는 독일군을 향해 포격을 퍼부으며 마지막 대공세를 펼쳤다. 소련군들이 들이닥치자 파울루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항복하는 독일군이 점차 늘어갔다. 히틀러는 파울루스를 원수로 진급시켰다. 원수 계급까지 오른 독일군 지휘관이 포로로 잡힌 사례는 한 번도 없었기에 파울루스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암묵적인 명령을 보내온 것이었다. 이 전문을 받은 파울루스는 분노했고 그동안 히틀러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던 그는 소련군에 항복해버린다. 2월 2일 스탈린그라드에서 저항하던 독일군 대부분이 소련군에 항복했다. 이로써 6개월간 지속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독일군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된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은 1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독일을 비롯한 주축국 병력도 8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30만 명이 넘던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에 갇혀 있는 동안 대부분이 전사했으며 생존자는 고작 9만 명뿐이었다. 한편 히틀러는 코카서스 지방에서 후퇴를 청원해온 A집단군 사령관을 즉각 해임시켰고 자신이 A집단군 사령관을 겸하였다. 그러다 육군이 항복하기 직전에서야 후퇴를 명령해 간발의 차이로 포위망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9만 명의 독일군은 대부분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불과 5천 명 정도만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큰 공백이 생긴 독일군은 이후 벌어지는 소련과의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